네,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의 그 이해라는 주제 안에 파생상품의 주문과 거래라는 그 소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의 구조를 먼저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거래소와 청산소입니다. 주로 거래소는 선물 거래소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회원들이 파생상품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선물 거래소들은 새로운 파생상품 계약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계약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제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청산소입니다. 고객 계좌의 정산과 거래의 청산, 그리고 증거금의 순환 및 유지, 그리고 인수도에 관한 규제, 거래 자료의 통보 등과 같은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파생 상품 거래의 제3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청산소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산소는 매입자와 매도자 중간에 위치되어 있어서 매도자인 청산회원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서 매입자에게 이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소와 매입자 사이에는 당연히 청산회원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의 기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그 파생상품 주문에 대한 처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브로커리지 펌, 즉 중개회사를 통해서 주문하게 되면 중개회사는 주문을 수행하겠죠. 그리고 주문은 거래소 회원인 즉 청산회원을 통해서 청산하게 되고, 청산회원사는 청산소에 주문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소는 주문을 확인하고 거래를 보증하고 아울러서 거래의 손익에 따라 청산회원들의 계좌에 정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파생상품 계약의 거래 절차입니다. 자, 고객들이 금융회사 거래 개설을 하겠죠. 그리고 증거금을 납부를 하고 나면 바로 주문과 같은 호가를 지출하겠죠. 그래서 맞으면 체결이 돼서 체결 확인이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파생상품은 기본적인 성격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을 투자 권유를 할 때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은 여러 가지 적절한 그러한 절차를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고객의 정보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각 성향에 파악된 그러한 그 상품을 소개하려면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그 리턴 리스크, 그죠?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주고, 그러고 나면 그 고객에게 적합한 파생 상품을 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적합성용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칙은 적정성용 원칙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주문 체계 흐름을 볼까요? 먼저 고객들은 증권사나 선물회사의 회원들에게 이제 주문하게 되죠. 그리고 회원들은 당연히 체결 중개 시스템, 즉 거래소나 청산소를 통해서 주문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가 체결되면 이 체결된 내용을 이러한 중개 시스템인 거래소에서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회원들은 다시 고객들에게 체결 보고를 하면 되겠죠. 우리 체결 중개 시스템은 회원의 그 부스에서 피트를 통해서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문을 하고
체결 보고를 받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좀 더 아마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수행 과정을 좀 전에 보였던 그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회원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의한 계좌를 개설하겠죠. 그리고 고객은 증거금과 또는 예탁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거나 어떻게 해서 주문하면 되는 거죠. 예, 주문서 기재합니다. 어떠한 것을 매매할 것인지, 계약의 종류와 계약수, 가격 등을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문은 고객에게 구두로 확인한 후에 주문서에 당연히 기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시간을 기재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접수 즉시 거래소의 장내 회원 부스에게 이제 전송이 돼서 표준 주문표의 일체 내용과 함께 시간이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표는 회원 부스에 하나나 두 개의 복사본이 보관된 후에 러너를 통해서 거래를 수행하는 그러한 피트 브로커들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트 브로커는 주문이 체결되면 호카페 주문의 체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기재한 후에 회원 부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사의 장내 직원들은 청산표의 준비와 함께 주문의 체결과 체결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이제 알려주겠죠. 그리고 당연히 회원사는 고객들에게 거래 체결 내용을 이렇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얼타임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청산소의 기능을 볼까요? 당연히 선물 거래를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소는 청산회원이 청산소에 예치하여 하는 그러한 개시 증거금하고 그 유지 증거금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청산회원은 당연히 비청산회원과 고객들에게 증거금을 이제 청구하겠죠. 증거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래 증거금이 있습니다. 청산소가 청산회원들에게 요구하는 증거금이 있고요. 또 청산회원이 비청산회원과 고객들에게 요구하는 증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청산회원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증거금이 거래 증거금보다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청산소는 모든 파생상품 계약을 마무리해서 청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소는 동일한 결제를 갖는 그러한 매도 포션하고 매입 포션을 중개시킴으로써 파생상품을 청산시키는, 일일 정산시키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생상품 계약의 인수도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겠죠. 자, 이번에는 딜리버리 인수도를 볼까요? 네, 인수도는 파생상품 계약의 만기에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대상 자산의 실물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의 실질적인 인수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거의 일일 정산을 통해서 현금으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계약의 시장가격은 마켓밸류죠. 최저가 인도 등급의 현물 가격과 항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인수가 발생하는 그러한 결제 월에는 현물 가격하고 파생상품 가격이 거의 같게 되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차익거래의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그러한 차이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도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특정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 T-비링 선물인 경우에는 인수도 기간은 결제월의 특정 3일간을 하고 있고요. T-본드인 선물인 경우에는 선물 계약 매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제월 어느 날이나 인수도가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증거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거래 증거금과 위탁 증거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 거래는 해지 거래보다 당연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높은 증거금률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 수준은 마켓 리스크 시장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계약 액면금액의 한 10% 내외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금액 납입 수단에는 뭐 현금과 미재무 증권과 같은 이자 발생 증권이 있고요. 신용장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금하고 대형 증권이 외환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위안에는 미달러, 일본엔화, 그리고 유럽, 연합 유로와 영국의 파운드와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화 등이 있습니다. 자, 일일 정산에 있어서 각 영업일의 거래 종류에 따른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계좌의 손익을 대차 정산하는 것을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일차에 그 매입자 A와 매입자 B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각 누적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각 하나하나씩 되겠죠. 선물 가격이 140포인트네요. 계약은 7천만원 되겠죠. 그리고 증거금이 각각 A와 B가 다 1,000만원씩 되어 있겠죠. 다 줄된 날입니다. A는 매도자고 C는 매입자입니다. 그래서 누적 거래량은 두 개죠. 미결제는 하나고. 그래서 141.9 있을 때 계약 개체는 7.50원. 그래서 A와 B가 어떻게 됐어요? B는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여기 돼 있죠. 마이너스 50 돼 있고, A인 경우에는 새로 이제 C와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A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0원, C인 경우에는 플러스 1,000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별 순이익은 A인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플러스 50, B인 경우에는 뭐 요거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50. 그 다음에 C인 경우에는 요 두 가지를 정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50, 그죠? D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각 증거금 수준을 봤을 때 이렇게 각각 썸을 하면 항상 이렇게 계가 제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생상품 거래 청산에 대해서 좀 볼까요?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파생상품 포션에 대한 최종 결제일에 거래소가 지정한 그 창고를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물을 인도하고 인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네, 현금 결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만기일에 대상 자산을 인수하는 대신에 차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 매매 한다 그랬죠? 만기 이전 언제든지 파생상품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서 매도한 경우에는 환매하고요. 매수한 경우에는 전매를 통해서 이전의 반대 매매를 통한 그러한 매매를 확정짓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환매와 전매를 하고요. 또 만기일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 실물 인수도인 차액 결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미결제 약정을 한번 볼까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매입이나 매도된 파생상품 계약이 만기일 이전에 어느 특정일을 현재 반대 매매를 통해서 청산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은 만기일을 포함해서 어느 특정일의 인도나 인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만기일까지 반드시 반대 매매에 의해서 청산되어야 할 그러한 계약입니다. 이 미결제 약정은 현재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의 순매수 혹은 순매도 포션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예측한다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반대로 가격 상승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 하락 반전을 예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 수량의 변화를 거래 형태별로 좀 볼까요? 네, 신규 거래 이루어집니다. 자, 당연히 거래량이 뭐 하나고 미결제도 하나죠. 다음날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래 하나죠. 자, 미결제 약정 하나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자, 신규 거래 반대 거래는 어떻게 돼요, 그죠? 거래량 하나가 되고 미결제 약정은 어떻게 돼요? 정산했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신규 거래는 미결제 약정으로 약정은 증가되는 거고요. 반대면은 마감되겠죠. 클로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되는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문의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주문 형태입니다. 시장가 주문입니다. 마켓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내 브로커가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계약을 시장 가격으로 5계약 매입해달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수 효과가 189.5고 매도 효과가 189.75일 경우에 가능하면 장내 브로커는 189.75나 그 이하로 매입할 것이지만 시장 가격이 만약에 변하게 되면 매입 가격은 계속해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정가 주문입니다. 이 방법은 고객이 제시한 특정 가격으로만 매입 매도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매입 주문인 경우에는 특정 제시 가격이나 그 이하로, 매도 주문인 경우에는 특정 제시 가격이나 그 이상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따라서 지정가 매도 주문은 항상 시가보다는 높게 지정되고 지정가 매입 주문은 항상 시가보다는 낮게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문의 형태는 현재 가격보다 유리하게 매입이나 또는 매도하자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가 주문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부 지정가 주문하고 최유리 지정가 주문입니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최종 약정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장 가격 주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 주문입니다. 반대로 최유리 지정가 주문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가격, 매수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 호가의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서 거래를 시행하고자 하는 주문의 형식입니다. 자, 여기에는 전량 충족 조건 주문과 일부 충족 조건 주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량 충족 조건 주문은 주문 전달 즉시 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모든 주문이 자동 취소되는 조건의 주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충족 조건 주문은 주문 전달 즉시 체결 가능 수량만 체결되고 나머지 주문 수량은 취소되는 그러한 조건부 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트 주문입니다. 마켓 이프 터치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의 방식은 시장가 주문하고 지정가 주문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트 주문은 거래가 반드시 지정가로 수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정가가 시장 가격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지정 가격을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어서 주문이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트 주문은 지정가 주문과는 달리 지정가 이상이나 이하로 매입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역지정 주문입니다. 스탑 오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주문 방식 역시 미트 주문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매도나 매수 주문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지정가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 이하 하락이나 상승할 경우에 주문이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지정가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 역지정 주문은 시장 가격 주문으로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이 주문은 매도 주문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향후 선물 가격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손실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매입 주문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항상 선물 가격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손실을 제한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 역시 시장 참여자에게 유동성을 좀 줄여두는 그러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정가격
지정 주문과 있어서 스톱 리밋 주문과 스톱 앤 리미트 주문이 있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 지정가에 도달하게 되면 시정가 주문이 아닌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톱 리밋 주문이 있다 보면 이 주문에서는 스탑 가격, 즉 주문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 가격과 리미티드 가격, 즉 체결을 원하는 지정 가격이 만약에 서로 다르나 스탑 앤 리미트 주문에서는 양 가격이 동일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리미트 주문은 리미트 프라이스와 스탑 프라이스 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반대로 스탑 앤 리미트 주문은 시장 가격하고 요 스탑 프라이스나 리미트 프라이스 요 주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스탑 리미트 주문에서 양가격이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장 참여 주문하고 폐장 참여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의 시간을 지정한 주문이고요. 그래서 선물거래소에 개장이나 폐장할 때 거래를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입니다. 혼합된 형태도 있겠죠. 당일 영업일 내에서는 지정가 주문을 통해서 매입 주문하고요. 만약에 그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는 종가로 이렇게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주문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에 대한 시장 안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파생 상품에 대한 가격 제한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제한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보의 비효율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가격 제한폭을 지지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은 주로 증거금보다 낮은 수는 결정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 제한폭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군. 자, 우리나라 거래소 규정에 따른 가격 제한폭하고 위탁 증거금을 도표로 가져왔습니다. 규제에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 선물인 경우에 각각 제한 비율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탁 증거금률도요, 코스피 200 지수는 7.5, 코스닥 150은 10.5, 그리고 주식 선물인 경우는 기초자산들에 대한 변동성에서 차등 적용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선물인 경우에 3년, 5년, 10년 국채 선물에 대한 각각 제한비율도 써놨고요. 증거금 역시 각 상품별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통화 선물도 $달러, N, 유로 선물 이렇게 가격 제한비율 써놨고요. 그 다음에 위탁 증거금 역시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품 선물도 써놨죠. 금 선물, 도중 선물 써놨고요. 그거에 대한 위탁 증거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래 중단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8%나 15%나 그다음에 20% 각각 하락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주식 현선물 시장을 전체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일대 8%가 만약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전체 20분간 중단시키고요. 이후 10분간 단일 매매가 매매를 재개하게 됩니다. 2단계 가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 1단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20분간 중단시키고 10분간 단일 거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있죠. 2단계 12 발동 시점에서 1% 추가 이상 만약 하락될 경우 또는 20% 이상 하락될 때 당일 장려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인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전일 대비해서 5% 이상 변동될 때 동시에 1분 이상 지속되면 프로그램 효과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고요. 코스닥 150 선물인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 6% 이상 변동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효력을 5분간 정지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안정 제도를 볼까요? 파생상품 거래 중단하는 데는 내용을 좀 아까 봤죠? 서킷 브레이커 또는 사이드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 종목의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자, 거래소 파생상품 시스템이나 또는 회원 상품 시스템의 그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일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주가지수 구성 종목 중 일정 종목수 이상의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경우나 또는 주식 선물이나 옵션 거래에 있어서 기초주권의 매매 거래가 이제 중단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서킷 브레이커죠. 현물 가격 또는 선물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냉각 기간을 부여해서 선물 거래를 중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급변하여 과도하게 현물 가격을 선행하는 경우에 시장 자체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 지수의 급변에 따른 그런 자체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경우에도 선물 옵션과 같은 그런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결제의 그 약정 수량 제한입니다. 회원이 자기 계산으로 행하거나 동일인 위탁자별로 위탁받을 수 있는 순미결제 약정 수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특정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미결제 약정 수량을 과다 보유하게 되면 결제 불이행을 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세 조정 위험을 좀 방지하고 대량 미결제 약정 수량의 일시 해소에 따른 그러한 시장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안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의 주문과 거래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아무래도 파생상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내용이나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나한테 뭐 SNS를 통해서 질의한다든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면 교수님이 좀 알기 쉽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